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낮부터 한방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빙판 우려에 서울시는 비상근무 1단계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이딴 탈당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불이익을 주는 국민의힘 공천 규칙에 대한 반발 속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선 이상 중진들과 회동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지역구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고강도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가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8년 만에 북한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가운데 18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6배나 늘어난 숫자인데 아동학대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당국이 소재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로 가상자산을 거래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사기에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양봉이나 수소 사업 등을 내세운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영화를 보거나 담배 살 때 우리도 모르게 부담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전면 개편을 지시하면서 민생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능할지, 또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란 의견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부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기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도 진화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안동준 기자가 취재한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퇴근길 앞두고 눈이 비상입니다. 수요일 뉴스큐 대설주의보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퇴근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비, 눈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처음에 내리기 시작할 땐 좀 운치 있어 보였는데 이렇게 네. 쌓이니까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자, 제법 많은 눈이 내렸는데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우선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에 오후 2시 40분을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낮부터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였고 내일까지 총 적설량이 5cm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인데요.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포천입니다. 국도 37호선 포천 운학교차로 부근인데요. 굵은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눈이 다소 소강 상태에 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면서 도로에는 눈이 녹았지만 주변에는 많은 눈이 내렸던 걸 보여주는 듯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다음 지역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화천입니다. 이곳도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산빛 아래 도로가 각각 1차선으로 좁은 데다 기온이 낮아 눈이 얼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는 내일까지 5에서 30cm,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에는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는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됐다고요? 네,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부터 많은 눈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는데요. 모레까지는 강원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 2에서 7cm, 강원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집중 시기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가 되겠고 이후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도 많은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미끄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강도 높은 대남 위협을 쏟아내고 신형 극초음속 고체 연료 기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한미일 세 나라 해상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8년 만에 북한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도 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투입이 돼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열렸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이 이루어진 장소는 제주 남방 공해상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2척 등 모두 9척이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대여섯 척 정도 참여했던 과거 훈련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2달 만에 한반도에 전개가 됐습니다. 길이 333m, 만재 배수량 10만 톤에 달하는 칼빈슨함은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도 불립니다. 이번 훈련은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향상과 해양 안보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단연간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처음 실시된 훈련입니다. 훈련 첫날 현장을 찾은 김명수 합참의장도 한미일 해상훈련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 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앞으로 훈련 계획에 따라 삼각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또 정부가 북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했는데 어떤 대상이 포함된 겁니까? 예, 정부는 오늘 북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 대북 정제후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 선박 반입에 관여한 선박들입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 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된 개인, 기관과 거래하기 위해선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로 선박의 독자 제재를 제기한 건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무기, 금융거래, 노동자 송출 등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해왔는데 이를 해상 분야까지 넓혀 제재 범위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이어서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 양자협의와 한미의 3국 협의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네,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의 뜻을 모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제시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원칙은 그 뒤로 모든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됐죠. 더 나아가 1991년 채택이 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불과 3년 만에 급반전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네, 정 선생도 아마 네, 1994년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내든 건데요.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해 이듬해 북방 백서엔 주적, 즉 주된 적은 북한이라고 처음으로 명시됩니다. 그러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주적이란 표현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북방백서에선 주적 용어가 삭제가 되고 대신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후 정부들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칭하진 않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랐지만 수위를 조절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고요. 남북관계 해빙기였던 문재인 정부에선 아예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주적 개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주적은 북한이라고 강조했고 북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재작년 8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이야말로 불변의 주적이라며 공세를 가합니다. 급기야 올해 들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고 주적이라고 명기해야 한다면서 가세한 겁니다. 윤 정부의 첫 국방백서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부활한 정도로 아직 주적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어떻게 지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말에서 끝나지 않고 무력 충돌을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적을 주고받는 이례적인 남북 강대강 대치의 주된 원인으로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 고착화를 꼽는 해석들이 많은데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 양국 간의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어서 최영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접견실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초 이상 맞잡은 손과 표정으로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낮에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접견에 앞서 북러 외무장관은 석 달 만에 회담을 갖고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협의 이행과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Приходится, однак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политик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сателлитов по созданию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нюдь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движению в позитив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이렇게 자주 만나 동지적 유대를 두터이 하는 것은 오랜 친손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로 쌍무 관계가 두 나라 수뇌군들이 의도에 맞게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이날 외무장관 회담에는 조춘용 북한 노동당 비서와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조춘용 노동당 비서는 북한 재래식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군수공업부장 출신으로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조율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이는데 올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 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렇게 북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에 러시아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는 북한 단체 관광 신청 개시 후 희망자가 몰리면서 추가 모집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 매니저는 해당 관광에 100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과 개선문, 주체 사상탑 등을 둘러보고 원산 마식령 스키장 리조트를 방문하는 3박 4일 일정은 1인당 $750,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북한이 개성공단의 주요 공장 부지에서 제설 작업을 한 흔적이 포착됐다면서 무단으로 공단을 가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상업 위성 서비스 업체인 플래닛랩스의 지난 15일자 위성 사진을 인용해 지난 14일 내린 눈으로 뒤덮인 공단의 공장 앞 공터 등은 유독 어두운 색이라며 인위적으로 눈을 치우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복과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한 공단 남쪽 지대에서 눈 아래 아스팔트가 노출됐다며 모두 업체 출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설 작업 흔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에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6일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금골로 가던 열차가 전복이 돼 사상자 400여 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열차가 해발 700m 리파역으로 가던 중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으로 높은 고개를 넘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뒤편 객차 7량이 탈선하면서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된 상급열차 2량은 탈선하지 않아 간부들은 생존했지만 나머지 7량에 타고 있던 주민들은 대부분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같은 지역 3선 이상 의원 감점 등 공천 규칙이 발표된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과 중진 의원이 대거 교체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에 복귀했죠? 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된 뒤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이재명 대표가 보름 만에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바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고 총선 인재 영입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일성은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최고위에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총선 공천의 원칙도 함께 밝혔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만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 앞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원칙과 상식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잇따랐고 친명계 인사 관련 공천심사 잡음도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 전 대표와 탈당한 의원들을 언급하며 앞으로 통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문제도 당내에서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 터라 당분간 내홍을 수습하고 밀린 현안 정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이번 총선에 적용할 공천 규칙을 발표를 했는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제 첫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과 감산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 즉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7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지역구에서 3차례 이상 당선된 중진 의원은 최대 35%까지 경선 점수를 깎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공개적인 반발은 터져나오지 않았지만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영남권의 한 3선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다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 규칙이 충격적이라며 지역구에서 3번 이상 인물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당원 당규에 현역 의원 컷오프 규정이 없다며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 자리에서 공천 룰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공천 규칙 개정으로 이른바 물갈이가 쉬워졌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으며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는 공천,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겁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다른 제3지대 세력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제안한다고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앞서 제3지대 연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제3지대 세력 주요 인사인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안했던 이른바 비전대화 일정을 잡기 위해 양측과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 초에 만나 본격적인 연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 세력 모두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라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연대 시기와 방식에 있어선 이견이 있습니다. 앞서 설 연휴 직전을 제3지대 1차 통합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던 미래대연합도 설 전 통합은 이르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빅텐트 성사 여부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에 달려있는데요.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론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다면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창당 대회를 여는 오는 20일 제3지대 세력들이 다시 한번 모두 모이는데 이번 주부터 합종 연행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의정활동 등이 부실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 정당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8가지 자질 검증 기준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 소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원 34명을 공천 배제 명단으로, 또 문제가 의심되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의원 72명을 검증 촉구 명단으로 분류했습니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조만간 평가 자료를 전달하며 철저한 검증에 근거한 공천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여론을 왜곡해 죄질이 나쁘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그새 시간이 좀 흘러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게시물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 최 전 의원이 SNS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활동을 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이 전 기자에게 사적인 앙심을 품고 글을 올렸겠느냐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습니까? 그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는 이 사건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이 사건으로 인생이 망가졌음은 물론이고 국민도 피해를 봤다며 우리 사회의 추악한 가짜뉴스 사건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촉을 건의한 야권 방심위원 2명의 해촉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여야 4대 3이었던 방심위원들 구도는 4대 1로 바뀌었는데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촉발한 방심위 내부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사퇴를 촉구했던 야권 방심위원 2명의 해촉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가 지난 12일 의결한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옥 전 위원은 유 위원장을 향해 욕설했고 김 전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유출했다는 것이 해촉의 주요 사유입니다. 두 사람은 방심위가 무리한 해촉을 강행했다며 여권 위원들 주도의 전체 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의 사후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원회 위원들의 여야 구도는 4대 3에서 4대 1로 바뀌었습니다. 여야 구도가 확실한 여권 우위로 바뀌었지만 유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이 촉발한 방심위 내부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체 회의 직후 방심위 노조는 직원 149명 명의로 된 유 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지인들이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게 된 경위와 이와 관련한 피신고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와 함께 노조원 96.8%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행위라며 제보자 색출을 위해 내부 감찰을 추진 중이고 검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방심위 내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권과 보수 성향 언론단체는 야권위원회 욕설을 비판하며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내부 고발자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유 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그 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2% 넘게 급락하면서 2,430선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결국 코스피가 2% 넘게 급락을 했군요. 자세한 증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보다 0.15%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결국 2% 넘게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435.9로 주저앉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각각 2.2%, 0.83% 떨어졌고 포스코홀딩스와 기아, LG화학 등 대형주들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어제보다 2.55% 내린 833.0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사자 흐름을 이어간 반면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 핵심 업종인 반도체나 배터리 성적이 저조한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지면서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어젯밤 미국 연준 이사의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변화를 신중하게 조절하겠다라고 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또 한 번 위축됐습니다. 이런 영향 탓에 환율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2.4원 오른 1344.2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홍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리스크에 이어 우리 증시에 특히 불리한 지정학적 요인도 연일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북한의 도발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은 오늘을 포함해 4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위험 관리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 명절 앞두고 사과, 배 등 성수품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나도 모르게 낸 세금으로 불리기도 하죠. 91개 법정 부담금이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에 대폭 개편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애초에 설 물가랑 그리고 부담금 개편 얘기로 질문지 준비했는데 아까 마이크 차시면서 코스피 엄윤주 기자, 취재 기자 연결할 때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얘기인지 간단히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제 뭐 미국도 그렇고요. 오늘 국내 증시 조정의 핵심은 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졌다. 금리 인하 빨리 할 텐데 그걸 좀 덜 하겠다라는 게 액면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이면에 특히 이제 업종별로 좀 보면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도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당위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공화당 경선이었죠. 아이오와 네. 코커스에서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후에 좀 묘한 업종별 차이가 있었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신재생 업종이라든가 네. 배터리 업종의 주가가 거의 폭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한 사항들 여러 가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은 2019년, 즉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를 좀 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 뭐 친환경이라든가 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일단 미국 내에 많이 매장돼 있는 셰일 오일을 더 파내자. 그럼 유가를 떨어뜨려서 네. 그걸 가지고 과거의 구경제를 더 유지해 가자라는 게 핵심 경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보실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고 네. 또 정말 공화당 후보로 되고 나중에 민주당과의 대선 후보 경합에서도 지지율이 높아갈수록 아마 저는 미국 내 셰일 오일 더 많이 개발될 거고요. 그럼 유가는 좀 떨어지겠고 뭐 기존에 우리가 많이 했던 전기차라든가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네. 최근에 또 하나가 홍콩 증시 거의 급락, 폭락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진이 실은 우회적으로 작용했다. 왜? 더 강력하게 중국을 그렇군요.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특집적으로 네. 다뤄보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미 대선과 좀 맞물려서 우리 경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또 좋습니다. 마련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설 흥미로운 성수품 분석이네요. 물가 관련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제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보면 1년 전 가격 이하로 관리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지금 물가가 올라 있는 상태인가요? 보통 우리가 설 성수품은 16개 품목, 뭐 공식적인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요즘 가장 국민들, 소비자분들에게 체감하는 게 과일입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사과, 배. 저게 평균적인 가격이고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이미 한번 크게 점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사과 가격은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더블이라고 하죠.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배 역시도 50% 이상 올랐다라고 체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산물 쪽으로 가면은 오징어, 조기, 고등어 가격도 지금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것들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상 기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과, 배도 작황이 안 좋은 것이 작년 한 해 정말 이상 기후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수산물 역시도 해수면이 뜨거워지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작용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20-30% 이상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에 정부도 굉장히 강력한 처방을 내놓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처방, 그러니까 1년 전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지 또 실제로 우리한테 좀 체감으로 이어질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공급과 할인 지원, 가격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저 관련한 성소품 핵심 물량을 거의 26만 톤 이상, 27만 톤 이상을 이번 기간에 한꺼번에 물량을 좀 풀어서 수급을 좀 맞추겠다라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가격 할인 지원은 약 한 84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으로도 이렇게 특히 뭐 과일이라든가 설성품 물량을 좀 풀어서 가격 안정화라든가 수급을 하게 되고요. 가격 차원에서는 840억 규모니까 정부에서 최대한 30%의 할인 지원을 나서겠다. 근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할인 지원율이잖아요. 하고 이제 마트들이 이제 설 특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할인을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품목과 또 해당 마트에 따라서는 최대 60% 정도까지 이제 할인되는 것을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온누리 상품권 저 부분도 나왔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30% 정도를 싸게 살 수 있는 저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현재 1인당 월 150만 원까지 못 사요. 근데 이번에 이제 5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줘서 200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도 구입할 수 있게 이제 그것도 함께 이번에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앞서 이제 서민들 체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사과나 배 가격이 지금 2년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1년 전 가격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싸다. 여전히 비쌉니다. 하고 저기엔 좀 빠졌는데 요즘 이제 금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나마 서민들이 맞아요. 많이 네. 빠지는 게 귤이었는데 귤은 대한민국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통계 집계를 97년부터 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가격이 비싼 상황이라 알게 모르게 서민들이 느끼는 가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근데 기후 위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게 핵심이죠. 네. 네. 예, 이러한 그 성수품 물가 관리와 더불어서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료도 지원해주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뭐 이전에도 있었던 정책 같은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이번에 나온 대책이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앞서 다뤘던 성수품 물가 안정이 있고요. 그리고 격차 해소,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국내 관광 활성화 그리고 명절 연휴 대책이 있는데 이야기하신 부분은 아마 이제 국내 관광 활성화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숙박 쿠폰을 대거 발행해서 이번 연휴 동안에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 데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명절 연휴 지원 대책에서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전면적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고요.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역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제 지방에 갔을 때 좀 편하게 차 대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즐기시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네. 앞서 말한 교통 할인, 그다음에 숙박 쿠폰 발행 이런 것들이 지원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에 덧붙여서 결국 이것도 그렇고 이따 조금 뒤에 얘기할 부담금 개편도 그렇고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대책이 되려 좀 물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물가를 잡는 쪽으로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모두가 나가고 있는데 네.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돈을 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책이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다. 방금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체감하는 전기료를 유예한다든가 이 과일 가격 같은 것들을 좀 떨어뜨린다든가라고 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안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윤 대통령이 현행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정말 내고 있었나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개념인가요? 정확하게 이제 법정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기사 쓸 때는 준조세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 건데요. 그림자 조세? 맞습니다. 1961년부터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1개의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일종의 이제 국민들 혹은 관계자들에게 돈을 걷어가는 준조세 형태의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화 입장권. 이것도 이제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티켓 가격의 한 3%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관람객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영화 산업 뭐 전반적인 지원에 쓴다라는 명목인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왜 관람객이 부담해야 되냐, 관계자들이 내야 되지라는 것이 있고, 지금 표에도 나오는데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출국 납부금. 출국 공항 갔을 때 출국 납부금이라고 해서 10,000원 플러스 1,000원에서 11,000원을 내잖아요. 저거 왜 안 없애냐 한 게 한 십몇 년 전에 기사를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러네요. 국제교류 기여금 저것도 여권 발급할 때 포함이 되어 있어요. 15,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왜 내지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명목은 일단 국제교류 기여금이라고 내는 것들이 41개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향후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거나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언 취지 또 정부의 발언 취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좀 부담금 규모가 되는지 정리한 자료, 기재부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 결국 결론적으로 민생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 번 보도한 대로 지난해 나라 살림이 65조 원인가요? 적자가 난 상황인데 자 부담금이 줄거나 사라지려면 결국 또 나라 살림에 또 어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규모면으로 봐야 되고요. 실제 이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나라는 방법론 쪽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규모는 앵커도 지적해 줬다시피 법정 부담금이 뭐 인플레이션과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한 24조 6천 올해 아마 예산을 딴 걸 보면 올해 기준입니다. 24조 6천억일 텐데 저 중에서 지금 18조 원은 다시 중앙정부 세금으로 이제 유용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저걸 싹 다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18조 국권이 또 비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싹 다 폐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저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91개 중에서 얼마나 줄일지 또 어디서 줄일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규모 측면에서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없애거나 개선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숙제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고요. 저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연관돼 있고 아마 특히 최근에는 환경 쪽도 법정 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두고 어떤 거는 없애고 앞서 말한 이제 명확한 거 그동안에 여론과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던 한두 개 정도야 없앨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의 대대적인 개혁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저 법정 부담금 준조세에 맞춰서 뭐 인력도 있겠고요. 부처의 업무도 있을 텐데 저거를 이제 없앤다. 그러면 뭐 인적 부처 조정이 돼야 될 텐데 만에 하나 그것이 이어서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또 다른 세금 주머니에서 전용해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채워져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주머니 또 쌈짓돈으로 여기가 비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면 과연 저 91개, 91개죠 중에서 얼마만큼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후속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세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도 했었고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까지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재원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핵심 재정인 법인세가 예전같이 지금 거쳐지지도 않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뭐
그다지 그렇지 않으니까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세금은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세금을 낮춰줘서 앞서 말한 금투세라든가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코스피가 제값을 받고 주가가 오른다면 뭐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부의 자산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국민들이 판단하실 부분들은 실제 이런 일이 이뤄졌을 때, 뭐 가령 앞서 이제 예를 주셨으니까요. 금투세 폐지라든가 양도세를 왔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을 다시 해소되는 거야. 이제 이런 부분의 차원으로 아마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짧게만 아까 61년도에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63년 만에 좀 수술대 오를 수도 있겠다까지 나왔지만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91개 중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인하로 연결된 것인가. 이를테면 이 보조금이 부담금이 사라진다고 해도 영화 티켓 값을 극장에서 안 내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걸 없애거나 이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그 업무가 남아 있다면 돈은 필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우회적으로 실은 또 채워 넣을 테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준조세를 여기에 세금을 넣는다면 또 다른 한쪽은 또 비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할 것으로 그런 보입니다. 점도 또 언론도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끝까지.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40대 남성, 비행기에 오릅니다.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현재 시간 13시 17분이고요. 확장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횡령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입국한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모 전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재작년 의료보험비 46억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횡령을 인정한 최 씨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46억 횡령건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현지 생활은 어떠셨나요? 회사에 진심으로 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필리핀에서 최 씨는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도주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곳도 마닐라에 있는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관건은 이제 횡령한 건강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최 씨는 횡령 자금 대부분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확인한 후 최 씨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결과 횡령 금액 46억 2천만 원 가운데 7억 2천만 원만 회수된 상태. 나머지 39억 원은 모두 가상화폐로 바꿨는데 회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했다면 계정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로 현금화했다면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자지갑을 생성해 저장했다면 암호키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도피처에서 보유재산 일부를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피의자 최 씨 협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자지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의 협조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서 다 압수한 상태로 그 부분 그 포렌식을 통해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최 씨가 선처와 감형을 노리고 경찰 수사에 협조해 피해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본사가 강원도 원주에 있어 최 씨 신병은 강원경찰청으로 넘어간 상태. 경찰은 최 씨 구속영장 신청 후 횡령한 범죄 수익금 환수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 물량이 한 해 전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낱개로 포장된 태국 과자를 뜯자 분홍색 알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신종 마약 야바입니다. 이거 안 들어있는 게 별로 없는 거네 지금. 미국발 특송 화물 펌프 속에 숨겨져 있던 흰색 가루를 간이 시약으로 검사해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704건. 적발량은 770kg가량으로 2022년과 비교해보면 23%나 늘었습니다. 마약류 가운데 필로폰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고 주요 출발 국가는 태국과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밀수 경로는 국제 우편이나 화물을 통한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여행객들이 직접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물량도 1년 전보다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밀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코로나 이전의 행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밀리미터 신변 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로 여행객의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을 5단에 숨기고 검색대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약을 숨긴 위치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약 검사는 촉수 검사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와 같은 장비로 어디에 은닉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서 관세청은 또 태국이나 미국, 유럽 등 마약 우범 국가나 도시에서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들의 검문 검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가운데 18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예비 초등생 수백 명이 소재 불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피해 등의 우려 속에 당국이 소재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울산에선 100일 된 갓난아이를 유기하고도 7년 동안 아동 수당을 받아 챙긴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자 정부가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부가 2016년 원영희 사건 이후 매년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학생들을 전수조사하면서 뒤늦게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도 끝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이 속출했는데 서울이 180명으로 작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인천도 42명이나 소재 확인이 안 되는 등 집계 중인 경기 등 다른 교육청까지 더하면 올해도 수백 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각 교육청은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가정 방문을 진행하고 그래도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비 소집일 전수조사의 허점도 여전합니다. 서울만 해도 소재 미확인 180명 외에 취학 유예나 홈스쿨링을 이유로 예비 소집에 불참한 학생이 7,500명이 넘는데 이들은 보통 유선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서는 12살 아이가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교가 주기적으로 부모와 학생 본인과 통화하며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지만 아이가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숨진 다음에야 부모가 아이를 집에 가둔 채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조사에서도 홈스쿨링을 한다. 이미 이거는 미리 얘기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더 방문이라든지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초등 예비 소집일 이전에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긴 시간 치매로 투병하던 80대 아버지와 돌봐왔던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쯤 대구 월성동에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A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옷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에 관한 유서를 발견했고 곧바로 집으로 올라가 아버지 시신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15년 동안 돌봐온 점을 확인하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의붓 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 배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10월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겠다면서 의붓 어머니 70대 이모 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뒤 경북 예천군 하천가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 대학 교수를 사칭한 홍보 영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최근 비슷한 사기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문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로 가상자산을 거래해 하루에 5%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합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거나 해외 대학 교수라는 남성을 영상에 등장시키며 홍보했습니다. 처음엔 씨가 이 회사를 홍보하는 사진이 처음부터 딱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 전혀 안 하고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는 이런 회사인가 보다 그러고서 저도 투자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높은 수익은커녕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까지 80여 명에 이릅니다. 추산되는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남성도 경찰이 확인해봤더니 실제 교수가 아닌 단역 배우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교수 행세를 한 배우도 입건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최근 양봉이나 수소 등을 내세운 각종 투자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 수법 자체가 처음에는 소액을 잘 돌려줍니다. 잘 돌려주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 그때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거든요. 내가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 몇 배를 준다고 해서 투자는 가급적 신중해라. 또 AI를 활용해 동영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며 유명인만 내세우는 경우 오히려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여행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과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흥업소 여실장 B씨도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며 마약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자신을 비방해온 유튜버 탈덕 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장원영과 소속사가 유튜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으로 의견을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원영은 탈덕 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거나 인격 모독 수준의 비방이라며 박 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을 허위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가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인지기능 장애 등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원 진단서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갑작스레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퇴근이 가까워지는 시각이라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연했던 정철진 평론가가 눈이 비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눈이 그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후 3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한때 펑펑 내렸었던 눈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시민분들도 각자 챙기고 오셨던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 외투에 달린 모자를 쓰고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눈에 한 시민분도 불편을 겪었다고 말씀해 줬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내려서 우산도 작은 거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조금 불편했던 것 같고.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에 2.3cm, 동두천 4.6cm, 백령도에는 4.7cm, 파주에 3.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또 경기 포천과 동두천, 가평과 파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강원 철원과 화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최고 6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도 일찍부터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도 오늘 아침부터 대비를 시작해 낮 12시 50분 비상근무 1단계 돌입해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오후 2시부터 혹시라도 더 나빠질 기상 상황에 빙판길을 점검하고 도로 상황을 지켜보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외출할 일이 있으시다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차를 끌고 나오셔야 한다면 빙판길에 조심하시고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번 겨울에 한랭 질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을 했고 대부분 저체온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한랭 질환자가 211명 발생을 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명이 적었습니다. 한랭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4명이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보면 저체온증이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한 달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을 해주는 교통카드 K패스를 오는 5월에 출시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죠. 기호 동행카드도 이번 달부터 판매됩니다. 윤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카드, 이른바 K패스를 출시합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했던 기존 알뜰 교통카드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 늘렸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쓴 금액의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GTX-A나 광역버스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줍니다. 교통비로 월 7만 원을 사용했다면 적게는 14,000원, 많게는 3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5월부터로 K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 카드도 이번 달 말부터 판매됩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왕성하게 이용하시는 활용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취약층 그리고 서민 분들을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할인 시스템이죠. 요금제는 두 가지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월 6만 2천 원을,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하려면 월 6만 5천 원을 내면 됩니다. 카드 하나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을 벗어난 노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다음 주부터 티머니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지하철을 45번 넘게 탄다면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다음 주 주말부터,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우리 교실이 잠을 자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공교육에 대한 우려스러운 설문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교육부가 고등학생들의 수업 참여 실태를 분석해 봤는데요. 우리 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응답률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일반고에서는 28.6%가 그렇다고 답했고 자율고는 17.9%, 외국어 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 같은 특목고에서는 응답률이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과목별로는 어떨까요? 저도 학창 시절에 어려운 수학 시간에 꽤나 자주 졸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 지금도 수학과 영어 시간에 반 친구들이 잔다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들의 답은 어떨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15.1%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또한 일반고와 특목고, 자율고 등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연구진은 단순히 수업을 재밌게 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라면서 수업 체제 등의 제도 변화, 또 수업 혁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휴식권 침해로 몰리는 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는 씁쓸한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잠자는 교실이 달라질 수 있을지 공교육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다만 고교 학점제와 병행할 경우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교 학점제와 함께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부담이 줄어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로 모순되게 또 고교 서열화와 관련해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발표해서 이것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진행하고 지역 인재와 사회 통합 전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회 통합 전형으로 합격하면 중복으로 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아예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시행 1년을 앞두고 바뀐 자사고 정책에 당분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한테도 이런 끔찍스러운 일이 닥치는구나.
네, 사기주의보. 최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부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기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봉과 수소 또 AI까지 다양한 투자 종목의 전문가를 사칭하는 배우까지 내세우는 등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사회부 안동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YTN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바로 안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거든요. 하나하나 미처 제한된 리포트 안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투자 사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들, 과거랑 수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 사기 자체가 새로 등장한 범죄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로 지인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 많았고요. 휴대전화가 보급된 이후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꼬드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투자 사기들의 공통점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활용했다는 건데요. 유튜브 영상 자체가 알고리즘만 타면 누구나 볼 수 있어서 손쉽게 더 많은 피해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보고 실제로 속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겁니까? 네, 우선 이런 사기 업체들은 안전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라고 소개하면서 각종 투자 종목들을 소개하는데요. 특히 이런 영상에는 투자 전문가나 이른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성공담을 늘어놓으면서 친절하게 투자 방법까지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이들의 설명을 따라 업체에 돈을 입금하면 수익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수익금 정산이 중단되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선 사기라는 걸 인지하기 전까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내비치고 그리고 실제로 조그만 수익이 나한테 오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뭔가 홀린 듯이 그냥 입금하게 되더라고요. 방금 피해자가 뭔가 홀린 듯이 입금하게 되더라고요 했거든요. 자, 투자 전문가 추천이라고 했으니까 믿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소 투자를 소개하는 영상에는 이른바 투자 전문가 김호준 선생님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저희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이 사람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배우 박재현 씨였습니다. 박 씨는 배우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지원해 대본을 받아 투자 전문가를 연기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박 씨와 직접 접촉했는데 자신은 이 영상이 연출된 영상이라는 설명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쓸 줄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광고로 쓰일, 즉 참고용,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물에는 연출된 상황이라는 문구조차 없어서 양봉과 AI 투자를 홍보하는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투자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닌 섭외될 사람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뭐 배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이 말이 것 맞다면? 같고요. 네. 또 연출된 영상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이제 쉽게 속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기 업체들이 피해자들을 속인 방법, 이것 말고도 또 있다고요? 네, 이들 업체는 모두 공식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 유명인을 사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봉 투자를 홍보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한국양봉협회가 직접 사업을 한다고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사말은 양봉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왔고요. 회장이라고 소개된 사람의 사진만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교묘하게 바꿔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 투자업체 홈페이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맺었다는 이력이 적혀 있는데 한전에 확인해 본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AI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해외 유명 대학 교수를 사칭하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일단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상 속에 선생님이 등장하면 한 번쯤 의심해야 되는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업체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들 설명을 들어보면요. 네.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가 갑자기 바뀌곤 했다고 하는데요. 사기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해온 경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는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업체 홈페이지도 이들을 찾을 수 있는 단서긴 합니다. 다만 이 역시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해외에서 IP 주소를 우회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해외 공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온 그 배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그 배우를 섭외한 업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또 추적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건 또 사실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구글의 계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글 계정을 만들 때는 별다른 개인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배우도 중요한 단서긴 한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사기 업체는 전문가를 모집하는 사이트에서 실제 전화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안심번호를 통해 프리랜서 촬영팀과 연락을 취했고요. 이후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계약 내용 등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영상에 출연한 배우는 사기 업체와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다만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기 업체를 잡는 것도 관건이지만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투자 사기를 좀 당하지 않기 위한 좀 주의 사항도 있을까요? 네, 먼저 전문가들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들의 경우에도 수소나 AI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적어 업체가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른바 포장지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유명인 등 공신력이 있는 인물이 홍보하면 이를 신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보 영상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명인이나 전문가가 홍보한다 해도 먼저 사기는 아닐지 의심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다. 이런 걸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현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 자체가 어떤지를 보셔야 되고 오히려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만 앞세운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위험 부담이 없는 안전한 고수익 투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꿔 말해 대가 없는 투자는 없다는 말을 잘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관련 추가 제보가 있거나 좀 더 내용이 좀 들여다보고 싶다면 포털에서 YTN 안동준 기자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부 안동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불도 나지 않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녀 여러 명이 소화기를 마구 뿌렸습니다. 차량 수십 대가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쓰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을 잡고 보니 10대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남녀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빨간색 소화기를 들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소화액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하얀 분말이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신이 난 듯 서로 촬영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 마련된 소화기를 꺼내 마구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소화기 난동 이후 며칠이 지난 뒤에도 일부 차량에는 분말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피해 차량만 30여 대에 이릅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바로 가해자 4명을 잡았는데 모두 10대 촉법 소년들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해서 훈육이라도 단단히 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꼭 뭐 벌을 주라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주 동안 같은 아파트와 옆 단지에서도 또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려 비슷한 피해 2건이 잇따랐습니다. 지구대가도 신고하라다 신고를 했죠. 나 솔직한 마음은 다시 못 그리게 하려고. 피해 보상 이런 건 관심 없고. 이들의 철없는 장난 때문에 아파트 미화원 10여 명은 30분 넘게 바닥과 벽면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세차비 등으로 많게는 한 대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보호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 의원 A씨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양산시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라며 양산시 의회는 A 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1심에서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말이 받았을 고통과 학대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앞다리를 묶은 채로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 20마리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협박을 해 돈을 빼앗고 폭행을 일삼아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만취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는 강요에 못 이겨 바다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에서 한 남성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맞은편에 있는 남성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곧이어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다른 남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듯합니다. 40대 남성 A씨는 폭력 조직 출신이라며 50대 남성 2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언제 휘둘러지 모르니까 말하면 안 될 상황이고 늘 그래왔으니까 말 안 들으면 그게 맞으니까. 피해자들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고 A씨는 그 점을 노렸습니다. 심리적 지배는 결국 목숨을 잃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A씨는 이들을 경남 거제로 불러 밤새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수심이 깊어 위험하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말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A씨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의 수급비와 일용직 일당 등 1,700만 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일상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겁니다. 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어치기로 내동댕이 젖은 일도 있고 이런 일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검찰은 과실치사와 공갈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 노조가 단체 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산항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M 해원연합 노조는 어제 오후 경영진에 단체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M 해원 노조에 이어 H&M 육상 노조도 이번 달 말 정부의 1차 협상 결과에 따라 준법 투쟁에 나서기로 해 거점항인 부산항에서 출항 등 물류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5.6%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일부를 포함하는 사업체 23.7%였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일본의 합병 승인도 낙관하면서 연내 합병 성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려운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놓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던 유럽연합 경쟁당국. 두 회사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과 대한항공의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 즉 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EU가 최종 승인을 내릴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대한항공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측의 승인도 낙관한다며 연내에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요구에 따라 포기하게 된 운수권 등은 국내 항공사에 배분하는 등 후속 조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럽 4개 노선 운수권은 티웨이 항공이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인수는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은 산하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결합하는 대형 저비용 항공사 출범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EU보다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합병했을 때의 규모, 미주 노선의 규모가 커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에 미주 노선 일부와 기재를 넘기고 조종사와 승무원을 파견 보내는 등 독점 우려를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북러 외무장관 회담 등 방러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YTN 취재진을 만나 이번 방문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과도 고위급 대화와 인적 교류 재개 등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2박 3일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최선희 외무상. 방러 기간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는데 조춘용 군수공업부장도 배석해 무기 거래도 다뤄졌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조율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양측 모두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번 방러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Helps to diffuse tensions on the peninsula because if DPRK is cornered, if it has no friends on international arena, could lead to even more severe crisis. 러시아가 그동안 북핵 문제 등에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재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re there any actions that Russia plans to take to help deter North Korea from develop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anctions cannot stop North Korea from developing whatever it wants to develop. But there is a way, and I've mentioned it. It's cooperation, dialogue, and that would Russia would support and would promote. Actually.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등에서의 소극적 대처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소원해진 한러 관계 개선에 나설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초청 의사를 밝히며 고위급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Very good issue and project, and we will be willing to do our best to facilitate it. 이와 함께 직항 항로를 복원해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병합한 4개 주의 자국 영토 인정을 전제로 한 평화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다보스 포럼에 모인 지도자들은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확인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 보로네시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 반격으로 드론 5대는 파괴되고 3대는 요격됐는데 잔해가 건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황의 변화가 없으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룬 군사적 이득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побудить нас отказаться от тех завоеваний, которые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за последние 1,5 год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1년 반 전에 전쟁이 끝났을 것이라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한 만큼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는 물론 새로 병합한 도네츠크, 헤르손 등 4개 주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는 협상을 개시하자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철수와 국경 회복 등 10개 항으로 된 평화 공식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압력이 줄면 전쟁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 세계에 지원과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를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 목소리로 재확인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engage with all 27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get the 50 billion euro for 4 years for Ukraine up and running. 마크롱 대통령은 무기가 바닥나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 속에 미국 의회 지원이 공화당 반대로 멈추면서 미국 금융계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미국이 최근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게 가려던 이란의 재래식 살상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는데 후티 반군 이번에도 자신들이 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1일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을 행선지로 하는 이란의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제공하는 개량형 재래식 살상 무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는 후티 반군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이란제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대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압수한 무기류에는 유도장치와 탄두 등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부품이 포함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가 홍해를 통과하는 국제 상선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같은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를 압수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미군은 후티 반군 기지와 무기고 등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고 13일에는 레이더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Iran-backed Houthis launched a complex attack of one-way attack drones, anti-ship cruise missiles, and an anti-ship ballistic missile into the Red Sea. 홍해 선박을 위협하는 후티 반군에 미국이 직접 군사작전을 펼치며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민간 선박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미국 회사 소유의 벌크선이 홍해 초입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16일에는 홍해 남쪽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또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는 이 선박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번 공격 역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습니다.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سفينة زوغرافيا كانت متجهة إلى موانئ فلسطين المحتلة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وكانت الإصابة مباشرة. 미군은 이날
영내 선박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던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 4발을 파괴했다고 밝혔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미국과 영국이 예멘 중부 알바이다주를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이번 시즌을 마치고 FA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고 미국 CBS 스포츠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다음 시즌 FA 시장에 풀리는 선수들의 랭킹을 매기며 김하성을 뉴욕 양키스의 후안 소토, 휴스턴의 알렉스 브래그먼 등에 이어 전체 6위로 꼽았습니다. 다만 CBS 스포츠는 김하성이 올 시즌을 마치기 전에 샌디에이고와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하성은 20일 미국으로 출국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위원에 당선돼 올림픽에서 골프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뿐이었던 인생에서 벗어나 요즘은 진정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IOC 위원에 도전하는 박인비 선수를 김상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PGA 4대 메이저 대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내는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 IOC 선수위원 도전을 위해 잠시 골프채는 내려놨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지금 배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뭐랄까 진정한 사회생활의 시작이랄까 저한테는. 필드에선 늘 무표정하던 침묵의 암살자도 자연스레 소통과 미소가 일상이 됐습니다.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나의 니즈를 그들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슈퍼 을이 된 기분입니다. 선수위원에 당선되면 무엇보다 올림픽에서 골프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요즘 뭐 혼성 경기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매치 플레이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스펙타클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골프 경기도 한번 올림픽에서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남편 남기엽 코치와는 어떤 일로 부부싸움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일에 예스를 할 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노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주변에선 선수위원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안심시키기도 하지만 올림픽 전에 파리로 날아가 발로 뛰면서 선수들 표심 잡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1라운드 17번 홀쯤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라운드를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고 동료 선수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한번 믿고 지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이번 비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와 영서지방에는 눈이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오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다소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광주 8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일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안전한 퇴근길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